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있었던 강릉 산불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큰 불길은 8시간 만에 잡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잔불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강한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건드리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강원도 강릉 산불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장 상황 어떤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산불은 어제 오전 8시 20분쯤 시작돼 8시간 만인 오후 4시 반쯤 꺼졌는데요. 주불 진화가 완료되긴 했지만 제 뒤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잔불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나무가 타고 있다거나 불꽃이 튀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계속해서 접수됐는데요. 축구장 530개 면적이 영향권에 든 대형 산불이었던 만큼 여기저기서 잔불이 계속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되살아난 불씨가 크게 번지지는 않았고요. 산불도 재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이 밤사이에도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벌이면서 뜬 눈으로 현장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 강릉에는 바람이 꽤 부는 데다가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화재 원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어제 주불 진화가 완료된 직후에 소방과 산림당국에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요. 오늘은 아직까지 현장 감식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사팀은 초속 29m의 강풍에 소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신주와 전기줄을 건드려 끊는 바람에 고압전선이 끊어져서 화재가 난 거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저희 촬영팀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부러진 소나무와 끊어진 전선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도 전선이 끊어진 곳과 일치하고 비슷한 시간에 일대 정전이 일어났다는 점도 이런 1차 감식 결과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일단 화재 원인을 추가로 감식하기보다는 피해가 큰 장소 120여 곳을 돌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 산불 피해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대형 산불이 난 강릉 경포 일대는 잘 아시는 대로 동해안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주택은 물론이고 숙박시설과 카페, 상점까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셈인데 이번 산불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경포 주변 소나무숲 곳곳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짙은 연기는 경포호는 물론 해변까지 뒤덮었습니다. 초속 30m 안팎의 태풍급 강풍을 타고 번진 불이 1시간여 만에 2km가량 떨어진 경포 일대를 덮친 겁니다. 수십 년 수령의 소나무들은 검게 그을린 채 잿더미가 됐고 호숫가를 둘러싼 갈대숲도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강릉 하면 경포대가 중심인데 이래 타가지고 가슴 아프고. 바닷가에 줄지어 있던 숙박시설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건물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불에 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한 모텔입니다. 건물 전체가 모두 탔고 앞에 있는 시설도 이렇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700명이 넘는 투숙객이 황급히 대피했지만 30동이 넘는 숙박시설이 불탔습니다. 카페와 상점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폐허로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닥쳐온 불에 아예 끌 엄두도 못 냈습니다. 도저히 안 부쉈단 말이에요. 그때 소방차가 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다 타고 온 거야.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상인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와서 보니까 현실이 심각하네요. 피해 복구를 마치고 예전처럼 다시 손님을 맞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번 산불을 빠르게 키우고 또 불을 끄는데도 애를 먹였던 원인 바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어제 강릉에는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맘때 부는 양간지풍이 더해진 영향인데 산불을 몰고 와서 화풍이라고도 불립니다. 정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숲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민가를 위협합니다. 시뻘건 불길은 옆으로 누우며 빠른 속도로 번져갑니다. 초속 30m 안팎의 돌풍을 만난 산불의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4월에 고온 건조한 돌풍, 양간지풍이 나타나며 설악산에 초속 37.8m, 강릉에도 초속 26.2m의 돌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강풍 때문에 결국은 빠르게 확산됐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제 생활권에서 발생을 해서 이제 주택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산불이 3단계까지 선언이 됐고요. 헬기라도 떠 불길을 잡아야 하는데 강풍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물이 강풍에 부서져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돌풍성 바람이 불다 보니까 헬기가 시동을 못 걸 정도입니다. 임무도 하지도 못하고 초기에 거의 인력 진화에 의해서만 진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확산도 빨리 됐고 피해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손실세도 없이 확산하던 산불은 오후 3시 이후 극적인 반전을 맞았습니다. 북쪽에 머물던 비구름이 내려와 단비가 내렸고 바람도 약해진 겁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낮은 야산과 구릉지라 인력과 장비 투입이 원활해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건조경보와 화풍이라 불리는 양단지풍이 겹치며 4월에 악몽이 다시 재현됐지만 예상치 않았던 단비와 진화자원의 투입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행안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월 1.7% 전망에서 3개월 만에 0.2%포인트 낮췄는데요. 내년 성장률도 0.2%포인트 내려 2.4%가 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지난 7월 이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차례 연속으로 이같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1.5%는 정부와 한국은행, KDI, OECD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는 지난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8%가 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반면 독일과 일본 등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5.2%로 지난 1월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긴축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당국은 긴축 재정 기조 속의 재정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10달 만에 직전 달보다 증가폭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줄었고 제조업에서도 석 달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형원 기자. 네, 통계청입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늘었다고요? 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22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 9천 명 늘었습니다. 2월 취업자 수 증가폭보다 15만 명 넘게 많습니다. 이렇게 직전 달보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늘어난 건 10달 만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둔화하다 지난달 반등한 건데요. 60살 이상 취업자 증가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60살 이상 취업자는 54만 7천 명 늘어 2020년 2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증가 요인으로 60대 인구가 늘고 있는 데다 보건복지 등 취업자가 늘어난 산업군에 고령층이 분포한 것을 꼽았습니다. 네, 다른 연령이나 산업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살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늘었지만 다른 연령대는 부진했습니다. 20대 이하 청년층은 8만 6천 명이나 줄어 5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40대도 6만 3천 명 줄면서 9개월째 취업자 감소가 계속됐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고령층이 집중된 보건복지업이나 숙박 음식점업은 늘었지만 제조업은 4만 9천 명 줄어 석 달째 감소세입니다. 특히 이런 감소폭은 2021년 8월 7만 6천 명 이후 최대인데 그만큼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돌봄 수요나 외부 활동이 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직전 달보다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내수 활성화 대책 등으로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 수 있지만 경기 영향을 받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는 줄 수 있어 증감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엠폭스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7번째와 8번째 환자로 전신 증상과 피부 병변 등의 증상을 보이며 각각 지난 10일과 11일에 신고된 뒤 확진됐습니다. 두 환자 모두 첫 증상 발생 전 3주 내 국내에서 밀접 접촉이 있던 거로 확인돼 감염원과 접촉자에 대한 역학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오늘 아침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을 겨냥해 2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나혜인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연결에 혼선이 있었던 거로 파악됩니다. 네, 이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위례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김 전 대표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서 모두 77억 원과 한바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파장이 확산하는 걸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 여당이 문제 덮기에만 급급하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상임위도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여야 공방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유출된 기밀 문건 가운데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서 2건의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번 도감청의 원인을 난데없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돌리며 또다시 외교 문제의 정쟁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얕은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외교 문제에서는 최근에 또 우리가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이념이나 정쟁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될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쇼에 이어서 또 혹시 미국발 또 괴담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국회 일정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의혹과 관련된 문건 상당수가 조작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 한미 간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는 긴밀히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의혹 규명보단 합리적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상당수 문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은 최소한 일부는 맞는 이야기라는 뜻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대통령실 보안 강화 법안의 입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후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도감청 의혹에 대한 외교부 대응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됩니까? 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내일 본회의 안건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 표결이 이뤄질지 관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제2표결은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회부가 늘어나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처리 문제도 쟁점인데요. 어제 당정은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는 오늘 세 번째 토론을 이어가는데 김영철 성공회대 교수 등 전문가 4명도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리려고 했던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부터 윤관석 민주당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의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윤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민주당 당직자들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까지 포함하면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장소는 20곳이 넘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이 연루된 민주당 대표 선거 관련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때문에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5월 민주당의 임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법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구속 기소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번 사건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지낸 강래구 씨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전 부총장과 통화하면서 윤 의원 측에 돈 봉투를 전달하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자 조사를 거쳐 혐의를 구체화한 검찰은 실제로 전당대회 당시 윤 의원 측에 건너간 뒷돈이 있다고 의심하고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조금 전 돈 봉투 의혹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자신이 거론됐다는 것조차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검찰의 무차별 압수수색은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어떤 사전조사나 증거도 없이 이루어진 비상식적 야당 탄압 기획 수사라며 정치검찰과 끝까지 싸워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 말고도 당시 송영길 후보 쪽에 건너간 금품이 더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가 수사를 거쳐 이론 뒷돈이 실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쓰였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정당법상 당대표 선출 목적으로 후보자 측에 금품을 제공하는 건 불법입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역 대의원 등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수사받았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역시 정당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귀영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을 도감청했다는 의혹, 국내에서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것이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데 어쨌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은 미국이 확인을 해줬고요. 어떤 것이 어떻다 하는 거는 우리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어제 제가 한마디로 했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네, 저희가 전체 영상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저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물어보니까 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어제 정부의 공식 입장 그리고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조작이라는 정부의 해명 그리고 악의적인 조작, 악의적인 도감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적인 도청이 있고 악의적이지 않은 도청이 있는지
글쎄 저렇게 반응을 보이고 해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김태호 차장의 지금 태도나 말투 같은 걸 한번 봐보세요. 예. 저희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야, 대통령실 해명이 맞구나. 저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저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도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좀 기가 막혀요, 해명이 좀. 그러니까 상당수 위조라고 하는데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워딩을 썼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위조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도청했다는 정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먼저 해명을 하고 미국 측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무리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주권 국가로서 네. 도청당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반응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기시감이 들어요. 문재인 정권 때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 사무소를 마음대로 폭발시켰어요. 예. 그때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아이 저게 바로 남북 대화를 하자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지금 앵커께서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태호 차장의 저러한 발언과 해명을 보고 그냥 웃음이 나고 이분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렇게 해명을 할까. 그래서 저는 참 한심하고 당황스럽다.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연락사무소 파괴가 사실상 대화의 단절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였었고 지금과는 다르죠. 그들은 어쨌거나 우리 형제국이지만 또 현재는 또 적대국이기도 한데 미국은 동맹국이고 형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 보안이나 안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형이 동생 집에 도청장치 갖다 놓으면 그 동생이 아이고 형은 악의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동생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동생이라 칭했지만 동맹국끼리는 상호 존중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감청이 있었다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 같아요. 그러면 도감청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잖아요.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매우 민감한 자료가 대중에 유출됐다.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NSC 그 전략소통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 없어야 될 자료가 공공에 나와 있다. 네. 이거 끝까지 조사하고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말이 묘해요. 아까 김태호 차장 말 속에 악의로 했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예. 악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좀 그러니까요. 선의로 했을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이 정말 비상식적인 거죠.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의 언론에서 독도 이야기 꺼냈었다. 후쿠시마 원전 얘기 꺼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막 쏟아내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 대응을 못하고 우리 국민들한테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국론 분열이다 했는데 이번도 똑같아요. 도감청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제1성이 만약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양국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경위 파악과 정황 파악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 그 정부 관계자 그리고 미국의 언론에서는 이미 도감청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실만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대통령실의 그 주장에 따라서 거짓이다. 조작된 문건이 밖에 나온 거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과연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미국의 항의를 강하게 해야 된다. 아니다.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 이런 공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실 공방이에요. 도감청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공방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문을 보면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그거를 명백히 밝힌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게 도감청이 없었다라고 보십니까? 소장님도?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도감청이 아니면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어떻게 그럼 저렇게 유출이 되고 저런 식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럼 합당한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자 언제 어디서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흘러나간 것 같다. 아니면 누가 그냥 전달해 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도감청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래 도감청 없었구나. 저희가 그렇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것과 그리고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저런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권국가로서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동맹관계고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 외교, 안보, 북한 핵 문제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네. 전 친미주의자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실, 안보실 여기를 도청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으면 외교 경로를 통해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예. 거기 합당한 해명을 받아야지 우리가 나서서 먼저 에이 도청 없었을 거예요. 조작됐어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주권국가로서 해명할 일이냐.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 공식 입장 발표된 이후에 저희 취재기자들이 이제 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이제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이제 두 사람의 휴대전화나 어떤 사적인 영역이 좀 도청이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적인 영역 도청을 미국에서 뭐하러 하겠습니까? 물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포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약점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을 친미적인 어떤 일종의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동맹국이든 적대적이든 가리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그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일종의 간첩 활동인 거죠. 예.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것들은 일상인데 이게 들킨 거예요. 들키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동맹국이든 적대국이든 과거에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한 것 걸렸잖아요. 네. 결국에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주권국가의 위신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라고 변명을 해주는 것. 이것이 지난번 일본과의 정상 그 회담 외교를 이 정부의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의 이수를 뒀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민심이 이반됐는데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이 또 있어요. 70주년이면 정말 큰 행사이기도 한데 이때 미국이 큰 약점을 잡힌 겁니다. 예. 이 약점을 잡혔으면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 대가로 가져올지 그러면서 우리 동맹을 흔들리지 않게 어떻게 유지할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고 협상에서의 도덕적 우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인데 도덕적 우위를 못 갖게 됐어요. 왜? 도청을 한 당사자 국가는 인정을 하는데 도청 당한 대한민국은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라고 부정을 하고 있으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그 IRA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거라도 우리가 빼줘야 우리 국민들에게 갖다 줘야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나서서 미국의 이런 불법적 행위를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가려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 이건 주권국가로서의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유가 왜 발생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 갑론을박이 있고 용산 이전 청와대 졸속 이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은 일종의 부수적인 그냥 정치적 부산물이에요. 핵심은 동맹국가인 미국이 동맹국가인 대한민국을 도청했다. 그것도 대통령실을.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초점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만 하는데 급급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나라인가 이것이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공식적인 입장은 이거잖아요. 대통령실 도청은 없었어. 예. 그냥 김성한 안보실장의 휴대폰을 감청한 것 같아. 예.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감청하면 그 문제 안 삼아요?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게 대통령실의 안보실장 휴대폰을 감청했다. 미국이 선의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안보실장이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나 CIA에서 감청을 해요. 이거를 그러면은 문제를 안 삼아요?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자꾸 저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
자꾸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화낼 예. 것 같아요. 제발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예. 해명이 더욱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예. 문제를 대하는 그 국민의힘 정부 여당의 그 모습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니 원래 도감청 하는 거다. 미국이 뭐 어디를 안 하겠느냐. 다른 나라도 한 거 아니냐. 별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런 자세로는 대한민국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 그 뭐 당내에서도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중진 의원 연석회의가 있었어요. 최고위원들이랑 같이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도청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도 그런 지대에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건 사실은 뭐 이번에도 도청당한 게 맞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왜 이런 입장,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도청 당했어요, 감청 당했어요라고 하면 야당의 공세가 더 세질 거고.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70주년 한미 동맹 70주년 지금 국빈 방문해야 되잖아요. 혹시 미국과의 상호 신뢰 우호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이전할 때 많은 분들이 거기 도감청 위험 있는데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도감청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여태까지 해명했던 거를 자기 부정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합쳐져 가지고 일단은 다 부정하는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100번 양보할게요. 그냥 도청 없었어요. 감청만 있었어요. 용산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믿을게요.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 어디든 다 도청하니까 그것도 이해할게요. 그렇더라도 앞으로도 도청당하지 않도록 보안 상황을 조금 더 많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솔직히 미국만 도청이나 감청 안 할 거 아니에요. 일본도 할 거고 중국도 할 거고 북한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안보실장의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네. 대통령실 해명대로 안보실장의 휴대폰이 감청이 됐다면 다른 나라의 감청에도 위험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 그리고 대통령의 휴대전화 이런 것도 제대로 좀 점검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70주년을 맞이해서 국빈 방문을 하는데 네. 과거에 이명박 정부가 그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이후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어올 것은 별로 없어 보여요. 저쪽이 양보할 것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하나 있냐면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다라는 것 하나를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연설을 하는 이 계획 자체가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별거 아니니까 그냥 진행합시다라는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김태호 차장이 간 것 아닌가. 저는 이러한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좀 작동이 됐다면 도청이 있던 사실이 확인이 됐으면 미국에 사과를 요구하고 그걸 또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런 경우에야말로 그 미국과는 어쨌든 끈끈한 동맹 관계니까 우리가 피해를 당했지만 사과를 크게 하니까 우리가 그럼 일단 이번에는 어떤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넘어가겠다. 이런 정도 프로세스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지. 그게 정확한 프로세스죠. 예. 그것이 그냥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최소한의 원칙적인 입장인데 어제 국민의힘 여당 인사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참 이거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데 예. 정보 수집은 우리도 한다. 알아도 아는 채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누가? 여권 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아, 여권 인사로만 나왔습니까? 아니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건 누군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청을 당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 척하면은 미성숙한 태도인가요? 도청 당한 거 알았으면은 너희들 도청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죠. 도청을 한다라고 정황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과 도청 당하고 난 다음에 대응은 분명히 달라야 해요. 근데 그냥 그래 우방국이니까 동맹국이니까 그냥 우리가 모른 척 해주는 게 성숙한 태도야. 이게 맞나요? 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당황스럽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미국 백악관을 도청하다가 걸렸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역지사지해 보면. 그런데 그런 대응을 못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주권 국가가 아닌가 봐라는 자주적인 탄식까지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의 해명은 어쨌든 상당수가 위조됐고 대통령실 그 자체에 대한 도감청은 없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인데 우리가 추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휴대폰이 도감청 됐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SNS에 떠돌고 있는 것도 일부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 국방부 크리스 미거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매우 민감한 기밀 정보가 대중에게 유출됐다. 이것은 국방부와 다른 미국 정부 기관들이 해온 작업을 알리는 데 사용한 매우 민감한 기밀 문건이다. 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도청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한 명도 미국 관리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청이 아니라고 그러고 위조 조작됐다라고 그러고 조작된 거 한 2건 있대요. 뭐 러시아 사망자, 우크라이나 사망자. 이것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쪽에서 나간 김성환 안보실장의 얘기가 조작이나 위조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미 국방부의 공식적인 해명에 의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도청이 있었고 김성환 실장의 발언은 사실에 맞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추론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2가지여야 되거든요. 하나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크나큰 결례를 한 것,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국내적으로 이런 안보 자료가 대중에게 유출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현재 미국 정부에서는 후자예요. 미국의 주요 정보 자료가 대중에게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색출하겠다, 끝까지 책임 묻겠다라는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그 도감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만구 말이 없어요. 왜? 피해 당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기밀이기 때문에 그 한미 양국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통된 지향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장관끼리 통화를 한 다음에 그걸 양국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추측의 영역이니까 저희가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김태호 1차장의 발언과 해명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은 지금 똑같아요. 한미 동맹, 한미 신뢰관계 굳건해요. 이 얘기는 안 해요. 지금 당사자들끼리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 국빈 방문에 가장 최우선적인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 있는 많은 언론사의 특파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호 차장한테 미국에게 어떤 식의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그 의견을 통일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재 김태호 차장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문을 마친 시점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관심거리고, 미국과의 어떤 조율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수습할 것인지가 굉장히 관심거리이고, 그에 따라서 파장이 커지거나 혹은 마무리되거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출국할 때 이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조됐기 때문에 입장을 요구할 일도 없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전달할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아마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그 정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하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외통위가 열리고요. 앞으로 정보위가 열릴지 말지 뭐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소장님 뭐 자주 하게 됩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틀 전에 기자회견을 하나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먼저 보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종교인의 감시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은 당을 싸우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김재원 의원님이 그래 우리 교회 와서 그래 조금 실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같은 당에 설 사람은 품어야죠.
상대방 당에서 공격을 하면 몰라도 같은 당에서 왜 싸우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200석 하겠습니까? 에? 우리의 목표는, 한국교회의 목표는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목표입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게 그제 이틀 전 기자회견이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기현 대표가 또 SNS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래픽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그래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이죠. 아침에 저런 메시지를 SNS에 올렸어요.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우리 당원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냐 뭐 이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또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올린 메시지에 홍준표 시장이 있진 않지만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엄중 경고한다. 뭐 누가 봐도 홍준표 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랑 홍준표 시장 사이가 원래 좀 안 좋아요. 두 분도 안 좋습니까? 네, 두 분도 김재원 최고랑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왜냐면은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김기현 후보가 원내대표였지만 뭐 상당히 좀 윤석열 후보를 좀 미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그 전에 같이 이제 울산과 뭐 대구긴 하지만 상당히 좀 사이가 그렇게 원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적인 여러 가지 인연 아니면 과거의 문제가 이러한 감정적인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는 당의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간섭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썼고 네.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16일인가요? 그때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김재원 최고에 대한 일단 징계를 시작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를 징계하겠다라는 것은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제 손절, 단절을 시작하는 공식적인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정광훈 목사에 대한 고마움이 당에 있는 지도부는 있는 것 같고 정광훈 목사는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정권 타도 뭐 이러한 거리 주말 집회를 네. 정광훈 목사가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해 왔었거든요. 사람 숫자를 그렇게 유지하는 게 쉽진 않죠. 거리 투쟁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정광훈 목사 목회 활동을 할 때 많은 정치인들이 가서 네. 한 말씀 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것 같고 고마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갑자기 뭐 단절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일단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방침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앞으로의 논란은 있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형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도 다른 당 자유통일당인가 자유시민당인가 거기 당원이기도 하고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분들도 이중 당원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중앙선관위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당적을 박탈하는 형태도 취할 것 같다. 그래서 단절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만 보면 우리 당원도 아닌데 우리가 왜 신경 쓰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 정도로 단절이 되겠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수장께서는 희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절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 가기 위해서는 전광훈처럼 이런 극단적인 세력과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적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홍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이나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 시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고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광훈 목사가 통제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게 말입니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보수의 뭐 혹은 국민의힘에 200석 몰아줘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라는 게 그 말입니까?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한기총에서조차도 2단으로 뭐 일종의 지명당하기도 하고 이것이 물론 뭐 유예를 뭐 하고 했습니다만 예. 그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우리 사회를 불건전하게 만드는 이런 핵심적인 상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과 정부 여당이 왜 손절을 못합니까? 과감하게. 김기현 대표의 이 말은 자유통일당을 이끌고 있는 전광훈이 충분히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할 수 없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큰 범위로 볼 때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상은 전위정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각 시내의 프랭카드를 보면 자유통일당으로 해서 극단적인 어떤 그 일종의 보수 우파의 목소리 이런 것들 막 현수막에 게시를 해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마 못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 파트너인 것이죠. 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적당히 손절하자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올 수 있게 살려두고 그러면서도 실제는 손절을 안 하고 그리고 이중당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중당적을 가려낼 수 있는 우리 정치 시스템, 법적인 시스템 없습니다. 출마하지 않는 한은 그런 당원들의 정보를 어디든지 선관위에조차도 제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대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추천인을 쓰게 돼 있나 보죠? 맞아요. 거기에 전광훈 목사라고 쓰면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당원에서 제명하는 그런 조치들 좀 검토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인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이중당적 부분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80만 명 다 이중당적을 체크하려면 중앙선관위가 아주 업무 로드가 강하게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처음에 김재원 의원이 5.18 망언이라든지 아니면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얘기들 했을 때 미리 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걸 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늦었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소장님 말씀하신 게 오늘 그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정우택 의원, 정진석 의원이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김재원 의원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픽 보여주세요. 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소장님 말씀 이어주세요. 정우택 대표는 어쨌든 집권 여당 품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된다. 엄격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신상필벌 분명해라. 주저하지 마라. 단칼해라. 이건데 이걸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두세 가지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다른 최고위원들의 망언이나 부적절한 발언들이 안 나왔을 거예요. 나 최고위원인데 나도 이렇게 말 잘못해서 징계받고 선제적인 조치를 당하면 나 내년 총선 공천 못 받을 수 있네? 그러면 조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재원이 저런 얘기해도 징계 안 하네? 역시 최고위원은 힘이 세구나.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정치,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마음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건 옳지 않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어제 김재원 의원 징계하라고 하니까 오늘에서야 이제 당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당이 자율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 아니에요. 그럼 이건 김기현 대표가 그만큼 결정 권한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우린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과 권위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다. 좀 시점을 좀 놓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지금 자숙하는 중인데 어쨌든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징계하는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뭐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그냥 통과될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상. 자칫 잘못하면 김재원 최고는 내년에 공천 못 받을 가능성도 높고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징계 받으면 사실상 출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공천 심사를 할 때 점수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김재원 최고는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만약에 김재원 최고에 대한 내년 총선을 뭐 출마할 길을 봉쇄한다라고 하면 이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야말로 그 태극기 부대에 이분들이 반발하게 되고 이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뭐 좀 이따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외부 활동을 시작했다. 이제 얘기하려고요. 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것과 연결되어서 자칫 국민의힘의 대우가 흐트러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서라도 김재원 최고에 대한 그 징계를 설령한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 출마와는 무관한 정도의 가벼운 징계에 머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정진석, 정우택 두 중진 의원들이 하신 말씀처럼 지금 비록 시기가 늦었지만 이런 국민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세력들과는 과감하게 손절하는 그런 여당의 모습을 상식적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꺼내주셔가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사면 이후에 공개 행보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 또 총선 한 1년 정도 앞둔 시점이라서 정치적 행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유영하 변호사 공천줘 이러한 투쟁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일설에는 최경환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병우 수석을 같이 뭐 박근혜 쪽,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몫으로 공천을 좀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러한 행보를 보이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예. 뭐 그분들은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유영하 변호사 내년에 원하는 곳에 공천을 줘야 한다라는 정치적인 행보를 앞으로 더 강하게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9일 날 김기현 당대표를 또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작년과 재작년 한번 봐보세요. 작년에도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공천 주라고 얼마나 경선에서 한번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졌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공천 주라고 그때 윤석열 당선인 만났을 때도 얘기했다. 그 유영하 변호사를 옆에 배석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는 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하신 것 같은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기 좋은 비슬산 아래에 지금 사저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정치인들 오면은 덕담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하시면 되지 왜 저렇게 특정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시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장님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견은 맞고 저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은 다음번 총선을 진행할 때 윤석열 정부 중심의 공천을 할 텐데 이미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뭐 거의 그 인사들이 거의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다 흡수를 하고 있는데 반면 박근혜, 그러니까 친박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통합공천이라든지 최대한 그 공천의 불협화음을 최소화시키려면 그분들 또한 받아 안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 인사들을 정치권에 진출시키고자 하는 혹은 살아남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그 노림수가 숨어져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정 정도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서 일부 인사들을 내년도 TK 쪽에서 당선 가능한 지역에서 공천받게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1년여 정도의 어떤 그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히 상식적인 어떤 추론일 수가 있어서 저는 만약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은 그 이명박 세력이나 박근혜 세력 이분들이 통합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층의 우리 유권자들로부터는 외면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 비서관님의 역사가 조언은 거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맞는 말인데 분석은 좀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주관적인 희망이 지금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발 국민의힘 구구 세력인 정광훈 목사 세력과 탄핵 세력인 박근혜 세력과 힘을 합쳐라. 그럼 우리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식의 분석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의도가 있든 없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 유영하 변호사의 얼굴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백브리핑을 직접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할지 지켜보고요. 저희가 짧은 시간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지금 검찰에 포착을 한 건데 이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긴 한데 앞으로 수사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지 저희가 짧게 한 1분 정도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 씨에 대한 수사는 1년 넘게 진행돼 왔었고 이미 검찰의 구형까지도 다 마무리됐는데 오늘 아마 선고가 1심 선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다른 별건이 좀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최대한 건수가 있으면 끝까지 판다, 탈탈 턴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즘 전당대회를 하면서 돈 봉투 뿌리는 거 못 봤습니다. 저도 뭐 지역위원장을 하고 여러 차례 경험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뭐 위원장들에게 뭐 당원들에게 밥값 줘, 그 교통비 줘 이런 것들 있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래서 감히 하지 못하는 짓인데 만약에 그 뭐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갔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비위 문제로 뭐 그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1년 전체 수사 마무리된 것, 검찰 구형까지 끝난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의도가 무엇냐, 그리고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렇게 상시적으로
특히 야당에 대해서 하는 것이 상식적이냐라는 의구심을 품게 하는 이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죠. 짧게 설명드리고요.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오늘 1심 판결을 받은 건 사업가로부터 10억 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있었던 겁니다.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가 됐다고 하고요. 오늘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거랑은 좀 다른 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송영길 당시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를 전달받았다. 그런 뭐 통화 내역이 있다. 이런 것이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여지고 송영길 후보가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사무총장까지 했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전당대회 때 그 돈 봉투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죠.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제대로 수사하고 뭐 어떠한 벌을 줘야죠. 이것을 야당 의원이니까 봐줘야지. 이것도 정치 탄압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지. 이럴 필요는 없고요. 잘못한 것은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그것이 왜 유독 야당에게만 화살이 계속 가해지는지에 여당도 얼마 전에 하원재 의원 우리 국민들은 이것 또한 검찰의 정치 보복 아니냐라고 바라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여당도 하원재 의원 체포 동의안 하영재 의원 있었죠. 야당 의원만 그런 건 아니다는 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국회행정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비상입니다. 전국의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인데요.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서울 307, 광주 310, 대구 272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평소의 10배 이상 짙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계속 건조합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영동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7도, 부산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미세먼지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가 내리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